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형태의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하죠. 이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은 종전에는 그 집에 꼭 거주해야만 이걸 신청하고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버타운으로 이주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해외 직구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면서 우리 정부가 오는 6월부터 국내에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도 차단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 통계가 얼마 전에 오류가 있었는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그런데 미분양 통계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언더스탠딩의 안승찬 기자, 박세훈 작가, 그리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주택연금. 네. 나이 들고 나니까 모아둔 거는 돈은 없고 그냥 집 한 채 겨우 하나 있네. 예. 나 노후에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역모기지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택연금이라고도 부르는, 네. 담보 맡기시고 거기 사시면서 담보로 맡기셨으니까 이제 생활비를 매달 대출을 받는데 이제 생활비로 한 달에 약간씩 이렇게 조금씩 그렇습니다. 받아가는 거예요. 소액 대출이죠. 네. 네. 뭔가 변화가 좀 있다고요, 이 제도에? 네, 요번에 크게 보자면 두 가지 내용이 개선됐는데, 하나는 거주 요건, 하나는 가입 요건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한 뒤에 계속 이제 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그 집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실거주 의무예요. 예. 다만 이제 거주를 못하게 되더라도 연금을 지급해주는 피치 못할 사정을 이제 법에서 정해두고 있는데, 원래는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자녀의 봉양으로 인해서 자녀의 집에서 산다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된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유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1년 이상 집을 비워두면 지급이 정지됐는데, 요번에 하나가 추가된 게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게 될 경우, 요것도 하나가 추가됐어요. 노인복지주택은 흔히 얘기하는 실버타운, 요건 이제 60세 이상이고 본인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본인 자의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 또 무료나 아니면 일부 본인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로시설, 그리고 소규모 요양원 같은 느낌의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이런 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연금이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 미리 신청을 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승인을 받으면 그 이후에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되고요. 그 실버타운으로 전입신고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입했던 그 주택의 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집은 이제 비워지잖아요. 예. 빈 집은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임대를 줄 때는 이제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방식이 근저당 방식하고 신탁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저당 방식은 우리가 은행에 대출 받는 것처럼 근저당권 설정하는 이런 방식인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보증금을 받는 월세 이런 것들은 어렵고요.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에 그 돈을 맡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방식이든 본인이 큰 목돈의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보증금 없는 월세라든가 일부 신탁 방식에서는 보증금을 받더라도 주택금융공사에 그 돈을 넘겨주고 월세는 꾸준히 받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소득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내가 비우더라도 예. 거기에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증금 없는 월세를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이 보증금 없는 월세라는 게 한번 해보신 분은 진짜 위험한 거구나. 이분이 안 나가시면 정말 답이 없구나라는 네. 걸 여러 번 느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위험한 거 자꾸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보증금 있는 월세도 받을 수 있어요. 가입 방식에 따라서 신탁 네. 방식이라는 걸 택하면 되는데, 근저당 방식에서 신탁 방식도 전환할 수 있으니까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월세를 주실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방식을 전환하면 되는 거니까 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역모기지론 해주는 그 공기관에 가서 네. 나 신탁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괜찮아요? 예, 신탁 방식으로 바꾸면 괜찮습니다. 그런 절차가 좀 있나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실버타운에 가신 분들은 집을 비워놨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버 주택연금을 신청한 다음에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수가 없거나 아니면 목적물을 변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버타운도 주택의 한 종류로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실버타운을 돈 주고 샀다,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실버타운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주택에 비해서 환금성도 떨어지고 주택금융공사가 나중에 이걸 처분할 때 좀 애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택에 비해서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연금이 좀 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택은 60세에 연금 신청하면 주택 가격 1억당 19만 8천 원 정도가 평생 연금이 지급이 돼요. 한 20만 원 가까이 나오죠. 근데 실버타운은 1억 원당 16만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7% 정도가 돈이 적게 나오는데 이제는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게 나는 일반 주택에 살면서 그 주택연금 가입하고 그다음에 실버타운에 임대로 들어가는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60세에 연금 신청하면 자기 집을 담보로 1억당 한 달에 20만 원이 채 안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면 1년이면 240만 원 나오는데 네. 1억 원 요즘 예금을 해도 240만 원은 더 나오겠습니다. 네, 이게 1억 원을 전체로 굴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예. 집을 팔고 그러면 나는 1억을 굴리면 어때? 그럼 그게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이제 거주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월세로 가거나 전세로 가거나 또 다른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그 1억 원이 다 굴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LTV를 적용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그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60세에 가입하게 되면 그 LTV라고 볼 수 있는 그 한도가 2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당 한 2천만 원 정도만 내 연금 재원으로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조금씩 늘어나서 뭐 70세에는 한 26% 정도, 뭐 80세 신청하면 뭐 30% 가까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주택 가격 전체를 활용을 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제도들 중에 예. 나이가 들어서 굳이 서울에 안 살아도 되는 대도시에 안 살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억지로 살게 만들어 놓은 제도들이 몇 개 있어요. 오늘 지적하신 이 제도. 네. 주택연금 같은 경우 나 그냥 조금 외곽에 가서 살고 싶어. 그러나 나는 생활비는 필요하니까 내 집을 주택연금 맡긴 거야. 라고 할 때 그건 안 되십니다. 어르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제도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씩 풀어줘야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해야 되는 젊은이들은 저기 경기도 외곽에서 2시간씩 걸리고 출퇴근하실 일이 없는 분들은 그냥 서울에서 바로 역세권에 거주하시는데 그분들이라고 그게 좋냐 하면 왜 거기 계속 거주하세요라고 하면 주택 하나 있는데 거주 요건 10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 되고 이거 다 만들어 놓으니 내가 굳이 여기 살고 싶지 않아도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럼 또 일리가 있네 하는 생각이 또 뒤늦게 드는 그런 제도들이 몇 개 있는데 이제 하나씩 정리하는 차원이기도 하겠네요. 또 바뀌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우대형 주택연금이라고 해서 집값이 싸면 연금을 좀 더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집값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연금액이 최대 20%까지 더 나왔는데 이 기준이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이 됐어요. 주택연금은 또 가입 나이별로 대출 한도 앞서 말씀드린 LTV 이걸 정해놓는데 이 한도 내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목돈을 먼저 받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주택을 갖고 있긴 한데 여기 대출이 껴있어 이거 주택연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할 때 그 목돈을 인출하면서 대환하면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90%까지 이걸 땡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60세에 2억 원짜리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2억 원짜리 주택으로 대략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목돈으로 꺼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라면 한 3,600 정도. 그러니까 내 2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로 한 3,600이 있다. 그러면 대출 상환하면서 주택연금이 가입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연금으로 쓸 돈으로 대출을 갚았으니 연금이 확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연금액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4만 원을 줄어드는 대신에 나머지 돈으로 이제 대출을 상환을 하는 거죠. 그럼 대출 끼어 있는 집은 예를 들면 2억짜리 집이다. 네. 뭐 1억짜리 집이다. 네. 그러면 얼마까지 대출을 갚고 나서도 내가 한 달에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남는 겁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나이별 그 인출한도 LTV라고 부르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출한도가 늘어나는데 60세는 한 20%가 조금 못 되기 때문에 내가 한 20% 주택담보대출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가입이 조금 불가능하고 한 15% 수준 내로는 들어와야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국토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
이게 자꾸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었네요. 최근에 또 이제 준공후 미분양 통계가 잘못됐다는 SBS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지난 1월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준공 미분양 물량이 전국에 한 1만 1천 가구였거든요. 근데 SBS가 2017년 이후에 신규 분양된 약 200만여 공동주택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분석을 해봤더니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시행사나 분양 대행사인 미분양 추정 물량이 3만 가구 조금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SBS 조사 결과를 보면 준공 미분양 물량이 정부 발표보다 2.6배 정도 더 많다는 거거든요. 요즘 그렇다는 게 아니라 2017년부터 정부 발표가 다 틀렸다는 걸 거꾸로 가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시장이 소화하기 어려운 지역의 아파트 혹은 뭐 시장이 소화하기 어려울 만큼의 물량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어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건 원래 착공할 때 분양하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아파트 짓는 2, 3년 동안 내내 계속 미분양이고 아직도 입주 다 하셨는데도 아직도 미분양이에요. 그렇죠. 라는 물량이 있다는 그 숫자인데 쉽게 말해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재고 물량이고 골치 앞으로도 아픈 재고. 계속 미분양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 말씀하신 것처럼 골칫거리 아파트라서 이 미분양 물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사들 자금 사정이 생각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각 건설회사들 지금 준공후 미분양 물량 몇 채나 되는지 세서 국토부에 보고하세요라고 해서 통계를 아마 잡아서 발표를 할 텐데 그렇죠. 그거가 거짓말이었다. 거짓말이었다기보다는 이게 지금 지자체들이 건설사들한테 지금 미분양 물량 얼마나 됩니까? 보고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건설사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신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의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자체가 전화해서 얼마나 되세요라고 물었을 때 저희는 뭐 미분양이 없는데요? 하거나 아니면 우린 공개를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하는 거 말고는 달리 제재하거나 요청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다 떼어보니까 네. 요 당시에 요게 A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인데 A 건설사 명의로 돼 있네. 네. 이거는 그냥 안 팔린 거구나 그냥. 그렇죠. 그럼 지금 준공 때까지 미분양인 건데 이때 보고를 제대로 안 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산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 통계 말고도 국토부가 전체 미분양 규모를 매달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3월 기준으로 보면 한 6만 4천 채 정도 되는데 예. 이렇게 미분양 물량 집계하는 방식이 오차가 생긴다는 걸 감안하면은 실제로는 지금 전체 미분양이 10만 채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당신들 그 악성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네. 지자체에 보고하세요. 우리가 그 통계로 내서 발표하겠습니다라는 건데 네. 이거 우리 회사에 악성 재고가 몇 개나 있는지는 영업 비밀인데 왜 나라에서 알려고 합니까? 그럼 매일 빵집이 저녁 7시 때 빵 몇 개 남았는지를 그럼 실시간으로 발표하시나요?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면서 답변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충분히 안 할 수 있죠. 그러니 이게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또 걸리게 되는 건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공개할 의무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반대로 또 미분양이 어느 정도로 나고 있는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니까 필요하니까. 그래도 좀 공개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분양 신고를 의무화해달라라고 이렇게 국토부에 몇 차례 요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예. 물론 이게 시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할지는 몇 년째 얘기만 나올 뿐이고 이렇다 할 답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어느 정도 또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부의 미분양 물량 통계에 오류가 많습니다. 라는 걸 지적하는 기사들이 또 나올 거고요. 예. 그때만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되다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죠. 2017년부터 계속되는 전통이다 이게. 발표는 하는데 확실치는 않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럼?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얘기를 하자면 예. 통계를 발표를 할 거면 네.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는가. 그게 아니면 굳이 발표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는 통계니까 발표를 한다면 통계의 오차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차를 최대한 좁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할 거고 오차가 이 정도로 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자료를 주는 상황이라서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면 그럴 거면 발표하지 마라. 그렇죠. 굳이 발표를 해서 혼선을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국토부 입장은 그래도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미분양이 어느 정도 나는지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쭉 보면이라고 대답은 합니다만 어차피 건설회사들이 거짓말 좀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작년 4월 달보다 올해 4월 달에 거짓말을 특히 더 많이 할 확률은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추세는 볼 수 있지 않겠냐. 감안하면 통계의 연속성은 대충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나름 유용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그런 게 그런 정확한 숫자를 믿지는 말자는 얘기군요. 그렇죠. 작년보다 늘었네 줄었네를 추측은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안승찬 기자님, 예. 정부가 테무, 알리 이런 그 중국
해외에서 운영하는 예. 다국적 글로벌 음.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가격 싸고 좋은 물건 많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직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 예. 이거 좀 규제를 좀 해야 되겠네 싶었나 봐요. 소비자 그렇습니다. 안전 강화 방안이라는 걸로 우리나라 인증 안 받은 건 못 들어오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15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미만의 개인용 생활용품은 뭐 무관세로 지금 수입이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값싼 중국산 제품들이 관세 없이 수입이 이제 많았던 건데 문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안전 인증을 받을 의무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 제품이다. 그러면 혹시나 화재가 나면 안 되니까 반드시 KC 인증이라고 하는 국가 안전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중국 제품은 직구로 들어오는 거는 이런 게 없으니까 값은 좀 싸더라도 소비자 안전 측면에서 과연 놔둬도 되느냐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있었고 예. 또 국내 판매 물건에 대해서만 인증 의무가 있으니까 약간 역차별 뭐 논란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식 수입해다 팔려면 인증 다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싸게 팔 수가 없는데 네. 이 친구들은 정식 수입도 아닌데 사실상 수입되고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런 논란이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라도 하여튼 이 해외 직구 제품도 국내 안전 인증을 받으면 수입이 안 된다. 수입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모차라든가 보행기, 뭐 학용품, 물놀이 기구 이런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제품하고 똑같이 KC 인증 꼭 받고 그렇지 않은 물건은 직구 수입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고 네. 뭐 전선 조명기구, 전지, 뭐 어댑터 이런 잘못하면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 제품도 KC 인증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예. 또 살균 소독제, 살충제 이런 생활용품도 유해 성분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런 생활용품도 KC 인증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예. 대략 한 80종 제품이 해당이 되는데 어떤 제품이 해당되는지는 그 소비자 24라는 공정위에서 운영한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인데 하여튼 다음 달 중부터 이런 직구 수입 제한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물건들이 그럼 수입 못 하겠네요.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80개 종류라고 하는데 80개 종류 중에 하나는 1. 주방용품 2. 전기용품 그러면 다잖아요 다. 3. 생활용품. 뭐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예. 사후적으로 유해성이 확인이 되면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유해성 확인을 하겠다는 거고 네. 또 만약에 수입제 제품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중에 생겼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야 되는데 해외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국제 소송이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플랫폼 업체들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국내 뭐 법인을 만들거나 지정 유통업체를 대리인을 반드시 두거나 뭐 이거 강제하겠다 이런 방안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을 이제 이런저런 의무사항을 강제하면 된다는 환불 아이디어인데 교환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요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예를 들면 테무나 알리나 이런 것은 플랫폼일 뿐이고 예. 여러 업자들을 연결해 주는 거라서 우리는 그 업자한테 그냥 사는 거지. 우리가 알리에서 샀어라고는 하지만 알리가 판 게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 테무 관계자분하고 저도 어제 통화를 조금 해봤는데 한국 정부의 방침은 우리도 잘 지키겠다. 근데 문제는 실제 우리는 플랫폼이고 실제로 파는 사람들은 다 중국의 개인 사업자들인데 예. 그 사람들한테 한국 가서 인증을 받으세요 마세요 우리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받은 것만 그럼 화면에 노출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왜냐하면 한국 거 아니더라도 독일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동남아 사람이 살 수도 있으니까 아예 사이트에 못 올리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실제로 그 사업자들이 한국에서 인증 받으려면 인증 비용이 보통 몇백만 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한국에 물건 팔겠다고 인증을 추가로 받겠느냐. 그건 현재로서는 사실 미지수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 시장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업자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비자 안전은 좀 지키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또 싼 제품 수입은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테무 뭐 이런 사이트에서 인증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금지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수입이 되는 걸 중간에서 금지하는 거여서 네. 만약에 상품 코드를 바꾸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입 금지를 피해갈 수 있는 편법들도 나올 수 있어서 이거 참 현실적으로 이거 다 통과해서 과연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논란거리네요. 이거 좀 싼 거 산다 싶었는데 왜 이걸 정부가 왜 이렇게 나라의 삶을 방해하냐라고 하는 국민들도 있을 거고. 예.
또 자칫하면 또 안전은 또 지켜야 하니까 수입 업체만 우대하기 위한 거 아니냐. 예. 이래서 어디 물가 잡겠냐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일리는 또 있는 것 같고. 다만 이 인증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본에서 인증 받은 것도 우리나라 와서 또 받으라고 해서 인증업체만 돈 벌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선진국들 인증은 그냥 같이 좀 쓰면 좋겠는데. 예, 저희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홍준영 씨가 뉴스 해설을 듣다 보니까 환율이 자꾸 오르면 한국에 들어와서 투자하던 외국인들은 투자하던 자산을 팔고 한국을 떠나려고 한다는 설명을 하던데, 환율이 오르면 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건 외국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텐데 외국인들은 자기네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율은 쉽게 표현하면 외국 돈의 가격,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달러의 가격입니다. 1달러를 사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제 달러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바로 환율인 건데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가 자꾸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자기네 나라 돈인 미국인 입장에서는 1달러는 항상 1달러지 뭐 1달러가 더 비싸지고 싸고 할 게 없죠. 그러나 달러가 아닌 원화를 쓰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달러가 비싸지기도 하고 싸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제는 1달러가 1,300원이었다가 오늘은 1달러가 1,400원도 되고 또 내일은 1,500원으로 오르면 야, 달러가 계속 비싸지고 있구나. 이걸 환율이 오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달러가 비싸지는 건 원화가 상대적으로 싸지는 건데 우리나라에 아직 안 들어온 미국인들, 그래서 여전히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일입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계속 비싸지니까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인, 그러니까 재산을 다 원화로 바꿔서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비싸지는 건 아주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달러를 바꿔서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마음먹고 있는데 중간에 달러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 가격이 계속 폭등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달러를 팔아서 챙긴 돈으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현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식이고 뭐고 다 다시 팔고 서울 아파트 사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들도 그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달러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달러가 급등하는 거니까 한국 주식이고 뭐고 다시 다 달러로 되바꿔서 귀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하지만 환율이 오른다고 다 팔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주가가 내리면 오히려 주식을 더 사는 경우도 있듯이 외국인들 중에는 환율이 오를 때 오히려 비싸진 달러를 활용해서 투자 금액을 더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홍준영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